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6월 29일 금요일입니다. 6월에 읽는 마지막 부동산 뉴스가 될 것 같고요. 이제 7월이 시작되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가 시작되겠네요. 네, 오늘 뉴스들도 좀 많이 열어놓고 봤는데, 오늘 뉴스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오히려 상승폭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강북 쪽 지역들의 상승 반전하는 모습들에 대한 기사들도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임대 시장 자체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제 이런 모양새, 부동산 시세에 관련된 기사들도 좀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임대차 시장에 있어서 우리 경매 넘어갈 경우에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 보증금, 증액되는 부분들 이제 시행령 개정되면서 조금씩 늘어난다. 이제 이런 기사들도 좀 보이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오늘 읽을 뉴스 중에서는 가장 메인 뉴스가 바로 이건 것 같아서요. 이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오늘은 이 뉴스 정도 하나 읽고, 오늘 뉴스는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뉴스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국토부에서 어제 이제 2018년 주거 종합 계획도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2차 장기 주거 종합 계획 수정 계획 이래가지고 좀 내용들을 바꿨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국토부에 올라온 보도자료 내용이 많습니다. 어제 오후에 올라왔고요. 어제 6시에 올라왔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여러 언론사들을 통해서 이제 좀 공개가 되고 있는 중인데요. 그냥 그 언론사들의 2차 자료를 보기보다는 그냥 보도자료 원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 생활 실현을 위한 2차 장기 주거 종합 계획 2013년에서 2022년까지의 수정 계획을 수립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확정 발표가 있습니다. 내용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내용은 많은데 관심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짜리 보도자료 말고요. 수정 계획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수정한 내용의 포인트, 비전은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 생활이래요. 그래서 목표는 3가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권 보장.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권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수요층의 포인트를 둔 얘기겠죠. 그리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목표다. 그냥 다 듣기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자, 부분별로 정책 방향 5개를 정했는데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통합형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겠다. 라고 해서 임대주택, 생애 단계, 무주택 서민, 결국 주거 수요층들 중에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층에 대한 배려들을 좀 신경 쓰겠다는 얘기인 거고, 주거 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보이는 건 지방분권형 민간협력형 거버넌스 구축을 했는데 중앙집중형 주택정책 이런 거에서 지방에다 좀 많은 걸 내려놓겠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도 얘기가 그런 거였죠. 공공이 하는 부분이랑 이제 지자체, 지방에서 하는 부분들이랑 나누고 민간의 어떤 참여도 유도하고 내려놓겠다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한번 노력해보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잘 와닿는 부분은 아니고 부동산 TV 수요층들이 관심 있어 하실 부분도 아닐 것 같아요. 자, 이제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이 이거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안정성 강화를 위한 강화와 상생 문화 구축. 그래서 임대주택 관련된 내용도, 주택임대 사업자 관련된 내용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임차원 권리보호 장치 강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좀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 주택 공급 측면에서 어떻게 공급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지, 주택 공급 제도라든가 이런 내용도 좀 건드리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지향적인 주택의 품질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눈 가는 부분들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얘기가 하나 추가된 게 있는데요.
뭐 다른 것들은 뭐 많이 짓겠다 어쩌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지어봐야 아는 거니까 예, 그런 건데 많이 이슈화 됐던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문제 있죠. 예, 10년 동안 이 임대료 살고 페널티 물면서 10년 임대 분양 전환 주택 받았더니 분양 전환 시점에 감정 가격이 너무 높아서 실질적으로 받기 너무 힘들고 이 사업 시행자 LH나 이런 데들이 진짜 말 그대로 땅 싸게 받아가지고 실컷 임대료 받아가지고 돈 뽑아먹고 임대료 계속 올려와서 그 임대료 내고 살았더니 시세에 거의 준하는 수준으로 분양 10년 뒤에 받으라고 이게 말이 되냐. 문제들이 되게 그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들이 되게 많았죠. 뭐 그거 인정하고서 당신 들어온 거 아닙니까? 랑 이제 이렇게 올릴 줄은 몰랐다랑 지금 이제 많이 현실적으로 이건 너무한 처사다. 이제 그런 내용 같고 말이 많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어떻게 있냐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시 임차인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민간 임대주택의 합리적 임대료 증액 기준을 마련하여 거주 비용을 절감하겠다. 두 개의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임차인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한다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구속력이 있을지. 그러니까 결국은 임대료 그 분양 전환은 가격을 싸게 말 그대로 먹을 걸 만들어 줄 수 있게끔 뭐 주는 게 사실 핵심일 텐데 협의 절차가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결국 가격이 문제일 텐데 아무튼 이 정도 선에서 언급은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건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추후에 이와 관련된 얘기가 더 붙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민간 임대주택의 합리적 임대료 증액 기준을 마련하여 거주비용 경감이랬잖아요. 자, 합리적 임대료 증액 기준이란 게 뭐예요? 합리적이 누구 측면에서 합리적인 거예요? 거주비용 경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는 임차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임대료 증액 기준인 것 같아요. 아무튼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올라가는 부분도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뭔가 좀 손을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사실 임대주택 관련해서 가장 기사도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또는 이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한번 좀 볼게요. 왜 분노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안정성 강화를 위한 안정성 강화 상생문화 구축이라 그랬는데 일단 공적 임대주택 말 그대로 공공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공적 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200만 호를 확보하겠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초기 임대료, 입주자격,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는 공적 임대주택을 200만 호까지 확대할 거고 그 다음에 민간 임대주택, 임대 기간의 제한 및 인상률 제한을 받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하면 제한받게 되는 임대주택을 말하는 거죠. 이걸 2022년까지 마찬가지로 200만 호를 확보하겠다. 지금 계속 임대주택 사업자를 늘려가지고 200만 호까지 확대하겠다. 그래서 총 400만 호 임대료 상승률 제한이 적용되게 되는 임대주택을 민간 공공 부분에서 200씩 해서 400만 호를 확보해서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좀 안정적으로 내면서 덜 올려주면서 올려갈 수 있는 임차 물건들을 늘려서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제 공공이야 뭐 공공 택지를 만들고 하는 거는 정부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근데 이제 민간 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컨트롤 하려고 하느냐라고 봤더니 뭐 내용은 그겁니다. 임대사업자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세제 혜택이나 이제 혜택을 줘서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고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채찍질을 가하겠다.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해서 채찍질을 가하고 등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서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하겠다. 주택 임대사업자 안에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경우에는 혜택을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혜택을 주려는 거는 지방세, 2021년까지 취득세, 재산세 감면, 그 다음에 임대소득세, 1주택자 감면, 필요 경비율 차등화, 양도세, 종부세 혜택, 8년 이상 임대할 경우엔 양도세 중과 배제해주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70%, 그 다음에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
이제 이거 8년 이상 해야지 종부세 합산 배제되는데, 그래서 8년 이상 하라. 양도세랑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혜택 주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도 40% 또는 80% 감면해주는 내용들을 이렇게 추가하면서 세제 혜택을 줘서 임대주택을 등록을 촉진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상황 봐가지고 추가적인 세제 개선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 이게 이제 들어오게 하게끔 하고자 하는 혜택 얘기죠. 근데 이제 이 기사에서 되게 자극적으로 들렸던 얘기는 이겁니다. 이러한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면서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20년 이후에는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랬어요. 지금 이거는 밖에 있으면 이 혜택을 안 주고 안으로 들어오면 혜택을 줄 테니까 당근을 주면서 이쪽으로 울타리 안으로 오세요. 임대주택자 등록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세요라는 것을 꼬시겠다지만, 만약에 2020년까지 이렇게 보고 목표한 양이 달성하기가 좀 만만치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2020년 이후에는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했다라고 해서 좀 더 강제할 수 있을 만한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니들이 맘대로 임대사업자를 등록 의무를 하게끔 이렇게 바꾸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댓글들이나 의견들에 보면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불만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장치들도 좀 확대가 되려나 봅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을 활성화해서 임차인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의 보호를 강화하겠다. 이거 하기 위해서 아마 관련된 보험 상품들 이런 것들도 좀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최우선 변제 금액, 경매 만약에 넘어갈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금액 상향은 지금 요번에 됐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런 부분도 좀 포함이 되려나 봅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할 수 있는 기간도 단축해서 1개월 전이었던 거 2개월 전. 이제 만료가, 이거는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가 아닌 건가요? 이거는 이제 보통 이런 거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데 임대인이 저 재계약할 의사 없으니까 집 비워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시점 자체가 1개월 전까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이제 2개월 전까지 얘기를 해야지 할 수 있게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2개월 이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라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계약이 갱신되는 형태로 갈 수 있게끔 이것도 이제 바꾸려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증금 반환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피신청인 의사와 상관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 사실 되게 많죠. 이 임대료가 이렇게 변화가 있거나 전세가 빠지거나 이러면 임대인 입장에서 나 돌려줄 돈 없는데요, 그냥 좀 빠질 때까지 있어봐 주세요, 등등 이런 곤란한 상황들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피신청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기서 이제 피신청이라고 하는 거는 돈 못 돌려주고 있는 임대인이겠죠. 그래서 관계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등의 임대차 분쟁 조정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뭔가 대책들도 조금 포함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이제 눈 가는 부분은 이거죠. 맨날 얘기 나오지만 작년부터 언제 나올까, 또는 나오면 실제 시장에 어떤 식의 영향, 파급 효과를 끼칠까 두려운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이 부분 도입도 마찬가지로 임차인 보호장치 강화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 사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시장 선진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임대 등록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지금 이게 우리 전에 봤던 렌트홈이죠. 렌트홈 관련해서 좀 더 이제 보완을 해서 좀 더 사용성을 높이겠다, 이런 뜻으로 읽히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절차도 간소화하고 등록 임대주택의 정보를 좀 더 쉽게 볼 수 있게끔 서비스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이제 임대차 시장들을 조금 빅데이터처럼 볼 수 있게끔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걸 통해서
임대차 시장 선진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예. 잘 활성화만 되더라도 집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임대인 입장에서도 아마 그래서 이 지역의 임대 가격들 조사한다거나 이런 자료가 만들어지면 훨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공적인 영역으로 주택 임대 사업자 매물들이 돌아가고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실제로 중개업자들의 설 자리가 그만큼 줄어들 것 같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살짝 중개업자 마인드 입장에서는 이런 서비스들을 정부가 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갖춰 나가기 시작하고 민간 임대주택들 중에서 임대사업자 등록된 것들이 이렇게 관리가 되기 시작하고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장 중개업자들 진짜 할 일이 많이 줄어드는, 그러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좀 공포스러워지는 시점도 올 수 있겠다. 이 과거에는 이런 서비스 자체가 민간에서 생기면서 위기감이 올까 했는데 공공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도 드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보급률을 110% 수준까지 올리겠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공급을 어떻게 늘리겠어요? 정부 입장에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택지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자, 안정적인 주택 수급 관리라고 해서 가구 소득 멸실 요인을 고려하여 추정한 2018년에서 2022년까지의 신규 주택 수요는 연평균 386.5천호. 그럼 얼마예요? 1000만, 10만, 100만, 386만 5천호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연평균으로 보면. 그래서 아무튼 이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한 수요들이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일단 이 미분양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넣었다 뺐다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주택 수요나 공급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사실 만만치 않은 게 그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죠. 우리 주택 사업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렵긴 한데, 아무튼 이 내용에서 핵심은 그건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확보된 공공택지를 우선 활용하되 우량 입지 확보, 장래 공공택지 소요 등에 대비해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하겠다. 이 앞에 이 소요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지금 보면 한 공공택지 소요량이 한 12만 12만 킬로 제곱미터 정도가 소요량이었는데, 권역별로 보면 지금 수도권이 8.1대 지방이 3.9, 그러니까 한 4대2, 8대4 비율로 수도권 소요량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것도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거의 수도권 쪽이 많겠죠. 그래서 수도권 안에도 이렇게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이렇게 이런 비율로 아마 많이 지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공공주택지구가 어디가 지정될지 이런 쪽들은 또 한번 계속 지난번에 주거복지 로드맵이나 이런 얘기 나올 때 여러 지역들 언급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공주택지구들이 더 지정될 것이다. 크지는 않지만 이런 택지 확보가 될 거고, 이런 지역에 지어지는 아파트들, 이제 공공 아파트나 민간 택지에 지어진 민간 아파트나 이런 민간 아파트는 이제 후분양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크죠. 이런 데들 같은 경우 여전히 알짜 분양 물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심 내, 그 외에도 도심 내 유휴지, 역세권, 복합개발 등을 활용해서 주택 공급을 하고 하겠다. 이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분양 활성화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 얘기 진짜 재밌다.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 도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공공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은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힘드니까 공공 LH나 SH나 경기도시 공사나 이런 데에서 공급하는 물량들 같은 경우 후분양 도입을 2018년부터 지금도 아마 하고 있어 왔습니다. 그랬는데 대상 부분이 되게 재밌어요. 신혼희망타운은 안 하겠대요. 신혼희망타운 왜 후분양 안 하냐 봤더니, 지금 이게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들 7년 이내 신혼부부들 이제 자녀 또는 이제 이거에 따라서 순위가 갈리긴 하겠지만 그렇게 공급되잖아요. 근데 후분양을 하게 되면 공급 시점 자체가 뒤잖아요. 지금은 신혼
법무부 특별공급 또는 신혼희망타운 입주 조건이 되는데 후분양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신혼부부 요 자격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못 받는 이런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분양 시기 변동에 따른 입주 자격이 상실될 수 있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신혼희망타운은 선분양하려나 봐요. 그래서 선분양할 것 같고,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거는 이제 도시 재생 사업에 따라서 가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에서 진짜 사업성이 열악해서 정부 뭐 LH나 SH가 개입해가지고, 주로 LH가 많이 하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선분양하겠다. 일반 분양 물량들은 분양성 열악으로 인한 장기 미분양 등을 고려해서 사업성이 열악한데 진짜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두 가지는 배제하고 나머지들은 결국 뭐냐면 택지지구 조성하거나 이런데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사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배제한 택지 공급이나 이런 쪽들은 전체적으로 후분양을 도입하겠다. 자, SH는 이미 지금 후분양을 하고 있는 중이고, LH는 일부 물량을 선정해서 하겠다고 하고요.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19년 이후 후분양이 가능한 착공 물량이 있는 경우부터 후분양을 시행하겠다. 아무튼 후분양 물량들이 공공 쪽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민간은 일단 강제하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재건축 같은 경우 후분양 의무화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일단 재건축은 자발적 후분양이 많이 이제 생길 것 같긴 하죠. 분양가 제한 규제 이런 게 있으니까 할 것 같긴 한데, 민간 부분 인센티브 제공 확대를 통해서 후분양을 유도하겠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계속 언론 등을 통해서 나왔죠. 후분양에 대한 공공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그러니까 공공택지 안에서 민간 분양 물량들로 채울 수 있는 택지들 같은 경우에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신청하는 데들 우선적으로 이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지금 법적 근거는 없나 봅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을 해서 그 내용을 마련해서 이제 2018년 하반기부터 대상 택지를 선정해서 이렇게 이 땅 후분양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업체한테 우선적으로 배정하게끔 하면 이제 그 땅들은 후분양으로 공급이 나오겠죠. 시점이 늦어지겠죠. 그리고 후분양을 하게 되면 결국 문제는 뭐냐면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자금 마련하는 게, 자금 융통하는 게 어렵잖아요. 선분양 제도의 큰 장점은 일단 계약금 받고 중도금 다 분양 계약자들로부터 받아서 집 지으니까 자금 부분이 조금 여력이 생긴다는 건데, 이제 자금이 어렵잖아요. 근데 그 자금을 대출해주겠다. 그래서 기금 대출 지원 강화, 그래서 주택 도시 기금 후분양 사업비 대출 지원 대상을 좀 더 완화해서 확대해주고, 뭐 금리도 어떻게 좋게 하겠다. 대출 보증도 개선하겠다. 등등.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금력 있는 건설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택지 받기 좋아진다고 하면 후분양들 카드 써가면서 나오겠죠. 되는 데는 되고 받는 데는 받고 못 받는 데는 못 받고. 재개발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적용되는 부분들 모르겠습니다. 이 대출 지원 같은 경우는 조금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뭐 그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이 내용만 봐서는. 재건축 조합이나 재개발 조합 등이 후분양 하겠다라고 하면서 활용할 수 있을런지, 이거는 이제 이런 택지에서만 있는 건지, 이거는 이 내용만 봐선 잘 모르겠네요. 기사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지원 예외라 그래서 부실 시공에 따라 선분양 제한되는 업체, 부실 시공한 업체들 선분양 못하게 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거기는 지원을 안 해주고, 딱 나오네요.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사업은 후분양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재건축은 안 봐주겠다는 얘기네요. 니들끼리 알아서 돈 마련해서 해라라는 것 같은데요. 그럼 반대로 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 사업은 후분양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얘기겠죠.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기금 활용해서 후분양까지도 갈 수 있겠다.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되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그 외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통계 시스템 개선, DB들 갖춰 나가겠다. 주택시장 관리 시스템 갖춰 나가겠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 자금 조달 계획서 보는 부분이라든가, 전자계약 에스크로 제도 활성화, 뭐 하겠다. 이거 계속 맨날 붙어 있던 얘기죠. 예, 그리고 부동산 과세 체계 개편, 보유세 건드리겠다고 하는 거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거죠. 재정개혁 특위 논의 등을 통해 조세 부담의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 비중 등 조세 정책적 측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해서 부동산 과세 체계를 개편하겠다. 거래세 줄여줄지 보겠습니다. 예, 보유세 늘리면 거래세 줄여줄지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뭐 계속 개편 논의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자, 이제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 결국 재개발, 재건축 이런 쪽이지만 이제 이 국가가 또는 이제 지금 현 정부가 되게 관심 갖고 있는 정비 사업의 모델은 소규모 정비 사업이고 도시 재생 사업이죠. 예,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지원은 별로 없고요. 예,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된 연계한 주거 여건 개선이라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좀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이주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공적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소규모 정비할 때 임대주택 좀 이사 갈 때 필요한다고 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 이주할 수 있게끔 해주는 주택들 만든다고 하고,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강화를 통해 노후저택 정비하겠다.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대단지로 안 하고 소규모 정비 사업 하겠다. 빌라 같은 거 다세대 주택들 또는 단독주택 헐고 새로 짓는 다가구 주택 짓는 이런 형태로 가고 이제 그런 쪽에다 지원을 하겠다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 하는 데 있어서 일반 분양 잘 안 되면 매입을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대출해 준다든가 하는 이런 사업 지원들 하겠다.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집주인 세입자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는 주민 재정착률을 제고하겠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도 결국 통해서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어떤 형태대로 가겠다. 단독 다가구 주택 개보수 관리 강화, 정비 사업의 공공성 강화, 이 내용은 또 포함됐네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정상 시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 타이트하게 유지하겠다는 거죠. 안전진단 정상화, 구조안전 봐가지고 쉽게 안전진단 안 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 아예 그냥 딱 박아버렸네. 명시해버렸습니다. 재건축 꿈도 꾸지 마라. 할 거면 돈 많이 낼 생각해라. 그러니까 많이 남으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내놓을 생각해라. 이런 것 같습니다. 사업 관리 측면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듣기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빈집. 서울에는 주로 없는 얘기긴 합니다만 빈집에 대한 관리도 하겠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결국은 이 두 개잖아요. 앞서서 봤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하고 빈집을 공공이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부분도 계속 신경 써 나가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은 이런 식으로 지금 안전진단도 정상화한다, 강화하고, 재건축 부담금도 많이 내게끔 하고, 하지만 리모델링 쪽에는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그 얘기를 안 했네요. 7개 단지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 정했는데, 남산타운, 신도리 무성 1, 2차 아파트, 그 다음 송파구의 아파트 2개가 또 지정이 됐죠. 그래서 리모델링 쪽에 대해서 리모델링도 어떻게 보면 헐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그냥 사는 일종의 재정착률이 높은 그런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리모델링 활성화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지자체 단위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서울시도 수립했고 수원도 있고 성남도 있고 리모델링 고향도 있던가? 고향도 있고 아파트 90년대산 아파트들이 이제 리모델링에 대한 필요성이 생기면서 이렇게 리모델링 계획들 수립하고 있는데 지자체 단위면 이게 시 단위가 아니라 구청 단위로 구체적으로 수립하란 얘기인 걸까요? 아무튼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하는 내용이 하나 포함됐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기술 개발 지원, 공공 역할 강화 등 추진한다고 했는데 건설 회사들도 리모델링이 앞으로 재건축이 이제 어느 정도 막히고 나면 90년대산 아파트들은 사실 리모델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단지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더 판다든가
기술 개발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진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보겠다. 평면 및 단지 설계, 모델 구축 등 리모델링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 사실 건설회사들이나 이런 데들이 많이 할 부분이긴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서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뒷받침을 해주겠다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부 자료들 보면 너무 재밌어요. 이거 마치 막 저 초등학교 세대가 아니라 저 국민학교 세대거든요. 밝은 미래상. 우리의 주거 미래상. 이거 뭐야, 자료에 왜 이딴 거나. 현재는 원하는 주택도 부족한데 앞으로의 모습은 양질의 저렴한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지금은 지원 대상이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많지만 보다 많은 가구가 필요한 주거 지원을 수혜를 받고, 이웃 간 교류가 부족하지만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고 사회통합을 하고, 집도 낡고 비효율적인 주택에 살지만 안전하고 편리한 주택에 거주하고, 재개발, 재건축, 주거 정비사업 갈등, 막 집 낡아서 머리 아프지만 투명한 정비사업, 쾌적한 주거 환경에 주거 미래를 맞추고, 너무 지금 비싼 주거비를 부담하지만 집값 부담 없는 안정된 주거 생활로 우리의 주거 미래상을 만들어 가겠다. 재밌습니다. 아유. 네. 아무튼 2020년에 그래서 주거 지표, 목표는 뭐냐면, 주택 보급률을 전국 110%, 그다음 수도권 같은 경우는 107%까지 높이겠다. 이렇게 해서 주택 공급을 많이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게 이번 제2차 장기 주거 종합 계획을 수정한 내용의 요약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내용은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관련 링크, 국토부 관련 자료 링크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아까 제일 눈여겨왔던 거는 후분양과 관련해서,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은 어떤 자금 지원 받기 어렵지만 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 같은 경우는 후분양 하겠다고 하면 이런 금융 활용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재개발은 후분양을 통해서, 사실 재개발의 후분양도 결국은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분양가 규제를 좀 피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직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이슈도 있긴 하지만 워낙 요새 HUG가 분양가를 타이트하게 잡아서 분양 가격 승인 받는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분양 가격 보증 받고 못 받고 때문에 되게 갈등들이 계속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렇게 피해갈 수 있는 해법으로 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되게 눈에 들어왔고, 그다음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해 나가겠다. 그래서 택지 지정 계속 해나가겠다는 부분도 눈길이 왔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일 신경 쓰이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를 주고 있는 입장에서 계속 신경 쓰이는 부분은 결국 그거죠. 임대 사업자, 주택 임대 사업자를 2020년 이후부터는 강제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포함된 부분도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고, 또는 그 이후에 항상 이렇게 덧붙여오는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계약갱신 청구권과 같은 이제 제도 개선에 대한 얘기도 언급도 항상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어떻게 적용이 될까도 되게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자, 아무튼 대략 긴 내용이긴 합니다만, 긴 시간을 들여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요 정도 그냥 읽고 넘어가면 이 자료는 충분할 것 같아요. 네. 부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른 부동산 뉴스와 이슈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